오늘은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고교학점제 피상적인 얘기, 설명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설명에서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원은, 이게 오늘은 영어학원 관점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지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마이너스 2년이죠. 입시제도가 크게 바뀔 때마다 학원들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종로 대성의 아성이 종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종로 간판 달려면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는 1억 줘야 됐어요. 1억 줘야 종로 간판을 달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한 5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3천. 지금은 그냥 막 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달지 않을 뿐. 그래서 종로의 아성이 무너지고 대성도 휘청거리다가 대성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미스터 한 선생님의 노력으로 대성이 다시 살아났죠. 슈퍼스타가 한 명씩 나오면 살아납니다. 학원가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거의 20년 동안 몸담았던 청솔 리투스 그룹이 재종반의 핫 이슈로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종반 청솔 리투스에서 만들어낸 썸머스쿨이 대박이 난 거죠. 윈터스쿨. 그래서 지금 윈터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겨울 때 되면 다 윈터고 응용해서 썸머스쿨도 하고. 제가 이제 윈터스쿨을 처음 만든 사람인데 청솔에서. 재종반에서 이게 확 또 영원할 것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인서울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재수생들의 10명 중에 3명이 청솔 리투스 재종반 출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가 청솔도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이제 또 시그러들고 요즘은 뉴스에서 핫 이슈로 뜨고 있는 시대인재가 또 대치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뜨고 있죠. 계속 어떤 입시의 제도가 변하면 자꾸 막 이렇게 신흥 강자들이 올라오고 또 전혀 몰랐던 학원들이 또 대형 학원화가 되고 이런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시기들이 다 있거든요. 아마 동네에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동네라면 거기서 10년 이상을 바라보셨다면 아마 그런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중계동 베이스로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중계동에서 이제 탑 치는 4개의 학원 중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학원은 제가 저희 팀이 운영하고 있는 항림학원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세일학원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싹 다 죽어들어가고 다 죽어들고 중계동 학원가에서도 예전에 서진학원이라는 단과학원도 있었는데 싹 다 죽고. 그래서 중계동에는 저희 항림학원 출신들이 나가서 세운 동네 옆에 있는 학원들이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다 항림학원 강사 출신들이 70%예요. 다 항림 출신들이. 예, 그렇게 이제 하나 정도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막 떠오르죠. 바로 이제 마이너스 2년 맞은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또 새롭게 강자들이 올라설 수 있고 기존의 강자로 있었던 곳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특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지금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다 학원을 어디 중심으로 바꿔야 되냐면 초등 베이스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타격이 없는 파트는 초등부. 고등부는 아주 그냥 작살을 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부 학원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등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같이 우리 알파를 녹여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먼저 한번, 또 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고교학점제의 가장 기본적인 거,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설명하려면 막 복잡하고 그런데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데 여기에 딱 서서 A라는 고등학교, 예를 들면 휘문고등학교를 입학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휘문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처음 입학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 라이프가 시작이죠? 이 시작되는 이 삶,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끝나고 이제 사회로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겠죠. 그 직전까지, 졸업하기 직전까지 3년간의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평가한다라는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3년간 학교에서 이 친구는 많은 일들을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평가하고 있던 학교니까 당연히 뭐를 보겠어요?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 시험 성적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거 들어가는 거고. 또 3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하겠죠. 학급 반장도 될 수 있고 학습부장이 될 수도 있고 학급 임원 아니면 학교 임원으로서 활동, 그럼 이런 활동들도 다 그대로 들어가고 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할 수도 있을 거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 열정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학생을 평가하는데 전인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우리는 뭘로만 평가했냐면 아이들을 숫자로만 평가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점수로만 평가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점수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뛰어난 1인. 엄청나게 뛰어난 1인이 얘가 앞에서 끌고 가면 나머지는 다 팔로우, 따라가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요 시절에는 우수한 1인이 끌고 가면 역사도 그렇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와! 뭐 뉴턴, 갈릴레오 이런 위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는데 실제 잘 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선진국형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뛰어난 1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1인이 더 필요하냐면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장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1인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집단의 힘, 이 집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들, 이러한 것들이 더 뛰어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점수로만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것을 채택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리냐면 모든 학교가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고하고 자사고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뭐 외고 자사고가 뭐 싫고 뭐 이래서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특수한 목적인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고교 학점제는 시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는 어차피 내신은 언제 다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싸움은 끝납니다. 고 2, 3은 내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그러면 고 1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신 가지고 먹고 사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수능 베이스의 학원이니까, 단과 학원이니까 놀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 놀라냐면 중간고사를 2달 이상 한대요. 그럼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를 2달 이상 하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얘네들은 시험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는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안 풀어봤니?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풀어봤대요. 또 거기는 그게 생존 전략이겠죠. 왜? 부모님들이 아이를 판단하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요. 학교 성적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애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신은 영어 2등급인데 모의고사 5등급 받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걸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그럼 이런 학원들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내신이 언제 끝나니까. 고1 때면 끝나니까. 고2, 3은 내신이 없습니다. 내신 평가가 없어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되는 게 외고도 없어지고 뭐 자사고도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는 중요하니까 과고 정도만, 과고 하나만 남겨놓는 게 원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원래는 4년 전에 다 발표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순수하게 믿으시면 안 되죠. 지금 뭐 4개월 남겨놓고 킬러 문장 빼라. 그러면 4년 전에 얘기해 주지 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년 예고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말은 그런 거죠. 제도적으로 4년 전에는 항상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저희는 입시제도는 2년에 한 번꼴로 94년도 이후에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입시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 일부.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 어떤 교육의 백년지 대계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에 의해서 바뀝니다. 왜냐면 정치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교육이. 제가 항상 얘기하기 전에는 이 말을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은 안 했는데, 좌파든 우파든 교육은 저는 뭐 아무 쪽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좌파를 깔 수도 있고 우파를 깔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도 반을 나누면 반은 국민의힘일 거고 반은 민주당이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좌우를 믿지 않습니다. 좌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먼저 하거든요. 제 친구가 최재만이라고 부산지검장인데 최병렬 아들입니다. 한나라당 끝판왕, 이분의 업적이 서울시장도 하시고 업적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 붕괴 했던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파의 끝판왕, 조선일보에서 최시성 가진 기자들 다 이 집안입니다. 조선일보가 얘네 집안 건데 자식들 셋도 다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제 친구만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서울대 출신이 아닌 유일한, 그래서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한 친구인데 불행하고 그렇게 컸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불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 서강대 법대 나와서 그래도 뭐 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지금 검사하고 있지만.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좌파의 끝판왕 천정명 씨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손녀딸이랑 결혼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캠퍼스에서 딱 부딪혔는데 딱 좌파의 끝판왕 나는 우파의 끝판왕 뭐 이런 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략 결혼이죠. 왜? 저는 제 친구 잘 아니까, 연애사도.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좌우는 없다. 대한민국은 그냥 위아래가 있는데 나는 아래다. 이건 좀 씁쓸한, 우리는 위아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게, 왜냐면 좌파에서 생각하는 교육관과 우파에서 생각하는 교육관이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제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편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절반은 국민의힘이실 거고 절반은 민주당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어지는 게 원안입니다. 그냥 뭐 자사고에서 뭐 데모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한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외고, 제일 잘 나가는 명덕외고, 대원외고조차도 경쟁률이 마이너스인 적이 있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 외고가 경쟁률이 0.89%. 그냥 원서내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외고에 있는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영어 끝판왕 달리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걸러져서 뭐 굳이 얘기하면 모의고사 2등급 이상 이 정도인 아이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첫 모의고사를 봤더니 걔네도 봤더니 당연히 거의 다수가 한 7, 80%가 모의고사 1등급인데 한 20% 있는 애들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대요. 가르칠 수가. 이제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원안입니다. 그러면 원안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원안에는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냐면 똑같은 선상에서 일반고에서 아이들이 내신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싸움은 끝나고 그러면 2학년, 3학년부터는 뭐를 하는 거냐? 자기 진로에 대한 그림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로에 관련된 그림을 얼마만큼 잘 선택해서 시간표를 잘 짜서 자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리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진로 과목과 심학 과목은 뭘로 도배하는 거예요? 지리학과를 내가 가기 위한 몸부림이 과목 선택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행지리 선택하고 뭐 선택하고 심화로는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딱 잡아야 성적으로는 요렇게 고1까지 해서 1차 추리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2, 3학년 때 이 친구가 선택한 과목들을 보면서 얘는 진짜 진심 지리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구나 라는 걸 보고 면접을 통해서 이 아이를 테스트해 보겠죠. 책을 읽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원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안이 지금
존속되지 않았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좌파의 성향과 우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파의 성향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쉽게 해서 휘문고, 자사고, 과고, 외고 이쪽에서 공부의 끝판왕을 달리던 아이들이 주로 우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뭐 어디 1타 강사 하시면서 우리 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님도 수능 만점자 출신이잖아요. 이런 이쪽은 요 엘리트 출신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 학교들이 남아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이 정권 잡을 때,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 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외고 자사고는 그냥 갑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분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좌파에서 자란 여기에서 엘리트들 집단은 공부의 엘리트 집단으로 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은 그거보다는 심지어 좋은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다 요구하던 세대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치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고교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던 게 바로 뭐예요? 정확하게 분배해서 지역 할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억울하면 어디로 이사 가면 돼요? 시골로 이사 가면 돼요. 그럼 시골에 가갖고 내가 1등급 하면 인정해줘요. 그래서 되게 대학 가기 쉬웠던 적이 있었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 유행했던 게 바로 뭐예요? 특성화 아이들이 명문대 가던 전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특성화 나오는 아이들이 고대 들어가고 이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의 추억을 가지고 자꾸 지금 특성화가 가지고 명문대 가겠다는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있는데 필패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전형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특성화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여기서 이제 지도할 때 중3 애들 설득할 때 있으니까 같이 살짝 설명하면 특성화는 대학을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매한 전법이 뭐냐면 특성화 가지고 1등급 받으면 일반고 가서 매트리스 까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성화 가서 1등급 해성 컨벤션이라고 특성화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인데 여기서 1.4등급 나온 애가 을지대 변환 점수로 환산하면 4.75 나옵니다. 대학이 바보가 아니에요. 특성화에서 1등급 받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뿐 모든 대학은 학교에서 받은 점수를 각자 자기 대학의 변환 점수로 변환을 시켜서 뽑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애들은 변환을 하면 그나마 변환이 되는 학교들도 너무 고마운 거고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만약에 가천대를 원서를 쓰겠다 그러면 변환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럼 변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요 과목 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화는 1학년 때밖에 주요 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가서 1등급 하는데 이 친구가 2학년에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봤더니 자기는 경제학과 가고 싶대요. 근데 웃긴 게 이 학교에는 확통이 없어요. 확통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학과를 갈 수가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도하실 때는 뭐 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 특성화 학생들이 있으면 뭐 원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도 1도 없으실 거고 아이들이 혹해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돌아다닙니다. 입학부장이 돌아다니면서 찬란했던 옛날 영광, 옛날 얘기하면서 야, 우리 도봉상고 뭐 지금 이제 문화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문화고등학교 나와서 고대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들 하면 애들이 자꾸 혹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설픈 등수대에 있는 애들이 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원에서도 힘들잖아요. 대학 가려는 애들은 무조건 인문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딱 이래요. 아이한테 교육시킬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들 세일 학교에서 모아놓고 하니까. 왜 하냐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모아놓고 또 한 번씩 하면 회식비 나오고 그래요. 저도 학교 선생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들 오는데 아니면 인맥으로 또 부장, 친구 뭐 다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오는데 올 때 저는 학생들한테 꼭 이걸 물어보라고 그래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학습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연령대가 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요 정도 연령대시거든요. 그때 손을 딱 들고 선생님, 혹시 선생님 자녀분은 어느 학교 다니나요? 물어보라고 딱 그래요. 딱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요. 딱. 절대 자기 학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은 어디 보내겠어요? 인문계 보내겠죠. 그러면 내 자식도 보내지 않을 학교를 왜 남들은 가라고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성화는 단속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적인 얘기 좀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외고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깨진 거예요? 고교학점제 순수함은 깨진 거예요. 외고 그대로 있고요. 자사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있으면서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교학점제를 이걸 시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작년까지 고교학점제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돌았던 겁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왜 그렇냐면 이미 여기다 쏟아 부은 돈이 있어요. 정치라는 건 좀 아시면 쏟아 부은 거를 만약에 없는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구 잘못? 이재명 잘못인가요? 아니면 뭐 윤석열 잘못인가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